당신, 제발 은지한테만은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아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무너질 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석 달 전 평범했던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오늘 은진네 집 다녀올게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늘 그랬듯 딸 은진네 집에 간다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결혼한 지 5년 된 딸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한 달에 2~3번씩 딸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사위한테도 안부 전하고. 네, 저녁 때 올게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아내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였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은지 보고 오니까 뭔가 마음이 짠해서요. 우리 딸 이제 다 컸는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이 그리운가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을 경찰로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정작 내 아내의 표정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보, 은지가 몸이 안 좋대요. 다녀올게요. 또 딸 집에 간다는 아내. 이번에도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절절하게. 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우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몇 번. 결국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물어보면 말하겠지. 괜히 깊게 파고들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딸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울었죠. 처음엔 딸이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엔 딸이 힘들어 보여서, 또 그 다음엔 사위가 바빠서 딸이 외로워 보여서.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아내의 눈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자주 우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내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모를까요? 뭔가 숨기고 있어. 경찰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보, 은진네 집에 또 다녀올게요. 손주 옷 좀 사다 주려고요. 또 가? 네, 벌써 옷이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손주 옷은 지난주에도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 없는 제가 아내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확인만 할게.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통장.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펼쳐보니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고 출금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통장을 따로 관리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돈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살았는데 아내가 몰래 통장을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출금 날짜였습니다. 모두 아내가 딸 집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이게 대체. 통장을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은진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네, 은진에서 먹고 왔어요. 아내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익숙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까 발견한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30년 경찰 생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작 내 가족의 비밀 앞에선 이렇게 무력한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 하지만 직접 물으면 아내는 또 거짓말로 덮을 게 뻔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번 아내가 딸 집에 갈 때 나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만약 딸에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다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자.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내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내는 화장실에 가고 없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도 꼭 오셔야 합니다. 이번엔 200만 원 준비해 오세요. 안 오시면 은지한테 다 말할 겁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 협박? 손에 쥔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리고 있었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자는 척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조용한 흐느낌.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드세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떠먹으며 아내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밥을 먹는 둥마는 둥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직접 물으면 아내는 또 거짓말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뭘로 협박하고 있는지, 왜 은지한테 말하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네, 요즘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직접 말 못하는 사정이 있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알아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경찰서 강력계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민수였어요. 지금은 형사과 팀장으로 있죠. 그냥저냥 살지 뭐. 자네는 요즘 어때? 바쁘죠 뭐.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 잡느라 정신없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슬쩍 물었어요. 민수야, 혹시 민간인도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조회할 수 있나? 예. 그건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민수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거 불법이에요. 영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설마 형님이 그런 걸 하시려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예리한 녀석이었습니다. 역시 같이 일했던 후배답게 제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어요. 아니야.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님. 고맙네. 민수와 헤어진 후 저는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것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TV를 켜놓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죠. 다녀왔소. 다녀오셨어요. 아내의 대답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서워하고 있구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거실 탁자 위에 아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역시 사위. 어머님, 토요일 잊지 마세요. 늦으면 바로 은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내는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악당을 봤지만 이렇게 치가 떨린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내 사위가 내 아내를 협박하고 있다니. 참아. 일단 참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죠. 나는 자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딸을 위해 참아왔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해결할게.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여보, 토요일에 은진네 집 간다고 했지. 식사를 하던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소. 나도 기억력이 있지. 네, 잠깐 다녀올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같이 가도 될까? 오랜만에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안 돼요. 아내가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말을 바꿨죠. 아니. 갑자기 가면 은지가 준비도 못하고. 다음에 가요, 다음에. 그래요.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역시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확신했습니다. 토요일 딸 집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차고에서 오래된 장비를 꺼냈습니다. 소형 녹음기,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 그리고 20년 전 쓰던 미행용 모자와 선글라스. 이걸 다시 쓸 줄은 몰랐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점검했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장비를 숨기며 돌아섰어요. 그냥 옛날 물건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토요일까지 이틀. 그 이틀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면 10분 뒤에 차를 타고 따라 나선다. 딸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도보로 접근한다. 망원 렌즈로 집안을 관찰하고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다. 완벽해. 들킬 일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요일 밤. 아내는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고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내일 꼭 가야 해? 네. 혹시 가기 싫으면 내가 대신. 안 돼요. 아내가 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제발, 모른 척 해줘요. 제발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토요일 아침 다녀올게요. 아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아마 200만 원이 들어 있겠죠. 나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집을 나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주할 진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차 안에서 아내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며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백 번 미행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신호등 2개 정도 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들키고 너무 멀면 놓칠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차는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기 싫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힘내 여보. 내가 곧 이 모든 걸 끝낼 테니까. 4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차가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요. 저 가방 안에 돈이,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고 저는 50m쯤 뒤에서 따라갔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저를 힐끗 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행이야.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내를 보며 저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딸네 집은 5층.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안전했죠. 헥헥. 5층까지 뛰어 올라오니 숨이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봐요. 복도 끝에서 딸네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503호. 이제 뭘 해야 하지? 현관 앞엔 비상계단 문이 있었어요. 그곳에 몸을 숨기고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응, 왔다. 들어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503호 현관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녹음기를 켜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최대한 가까이 귀를 기울였어요. 가방 주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200만 원 맞죠?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아요. 이번 달치는 받았습니다. 이번 달치? 이 자식이 매달 받아왔다는 거야?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이 은지한테 알려지면. 알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은지한테만은 말하지 마. 그럼 다음 달에도 꼭 오셔야죠. 안 그러면 올게. 이 개자식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저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증거가 부족해. 뭘로 협박하는지 알아야 해. 그나저나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많이 힘드세요? 사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에이, 괜찮긴요.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은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오셔야죠.
민준아. 아내가 사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은지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줘. 응? 그건 어머님이 잘하시기에 달렸죠. 계속 협조해 주시면 은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고맙다고? 협박하는 놈한테 고맙다고 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은지였습니다. 딸의 밝은 목소리. 왔다. 엄마, 오늘 왜 오신다고 미리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준비도 못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에이, 거짓말. 엄마 맨날 보고 싶으시면서.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분명히 안 좋아 보이는데. 여보, 당신도 그렇게 보이지? 응? 그러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차갑던 목소리가 이제는 정중하고 다정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이 이중적인 자식?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선 다정한 사위하지만 실제로는 장모를 협박하는 악당. 엄마, 오늘은 점심 먹고 가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아니야, 나 바빠서 금방 가야 해. 에이, 왜요? 1시간만 있다 가세요. 정말 바빠서. 다음에 올게. 엄마가 요즘 자주 오셨는데 오늘은 금방 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그 안에 깔린 비웃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가방은 비어 있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 당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혼자 이 모든 걸 견뎌왔구나.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이 닫혔어요. 나는 비상계단에서 나와 503호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뭘로 협박하는지 알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민수한테 부탁해야겠어. 후배 민수는 사이버 수사팀과 친분이 있었어요. 혹시 사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해킹할 수는? 아니, 그건 불법이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생각을 정리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층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아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은지야? 아빠, 왜 여기에 계셨어요? 엄마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당황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에이, 엄마 보고 싶으셔서 따라오신 거죠? 아빠도 참 그럼 같이 오시지. 왜 몰래 오세요? 그냥 깜짝 놀래켜 주려고. 에이, 귀여우시다. 근데 엄마는 벌써 가셨는데요? 아까 주차장에서 차 타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가야겠다. 아빠, 그냥 올라오세요. 제가 점심 대접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올게. 에이. 은지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5층에서 내려오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은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나 먼저 간다. 다음에 보자. 네, 조심히 가세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뒤에서 사위와 은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님이? 사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들켰나?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이 자식이 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저 민준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아버님, 아까 저희 집에 오신 거 맞죠? 그래. 지나가다가 깜짝 선물하려고. 그렇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자식 확인하고 있군. 아니, 없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좀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버님이 뭔가 아시나 해서요. 나도 모르겠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다음엔 미리 말씀하시고 오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 자식?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켰어.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 사위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깔린 경고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죠.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대는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이었고 피해자는 내 아내이니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녀왔소. 다녀오셨어요. 아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그래요? 아내의 눈빛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늘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어요. 가방 주세요. 200만 원 맞죠? 이번 달치는 받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뭘로 협박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위가 무슨 약점을 잡고 있길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건지. 그날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가 왔어요. 뭐? 사위가? 갑자기?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었잖아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경고하러 온 거야. 어머님, 제가 과일 좀 깎아올까요? 아니. 내가 할게. 아내가 황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엔 저와 민준 단둘이 남았어요. 아버님, 오늘 낮에 저희 집에 오셨다면서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응,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지. 은지가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자기 보러 오셨다고. 그래.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오시다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시험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지금 이유? 딸 보고 싶은데 이유가 필요한가? 아니죠. 그럼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 테니까요.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방에서 아내가 과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과일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준이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으며
슬쩍 말했어요. 참 어머님, 다음 달에도 오시기로 했죠?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약속이잖아요. 알아. 만약 못 오시면 은지한테 제가 직접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순간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농담이에요, 어머님. 민준이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농담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아버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민준이 느닷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지 뭐. 퇴직하시고 심심하시겠어요. 혹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 그럼 제가 좋은 취미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요즘 등산 정말 좋던데. 아버님도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산책? 오늘 낮에 제가 딸네 집 주변을 배회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고맙지만 괜찮아. 그래요? 아버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였어요. 더 이상 캐지 마라. 그러다간 다친다. 민준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자식이 뭘로 당신을 협박하는 거요? 말 못해요. 왜? 내가 남편인데 왜 말을 못해? 당신이 알면 더 큰일 나요. 더 큰일? 지금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줘요. 당신까지 휘말리면 안 돼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뭐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부부 사이 좋으시네요. 민준이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은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네, 아버님. 참. 민준이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뒤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혼자 돌아다니실 때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여보. 아내를 부축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캐지 마요. 여보, 이대로 둘 순 없소. 안 돼요. 당신까지. 아내가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자식? 반드시 밝혀내겠어.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여자였어요. 누구시죠? 저기, 503호 사시는 분 맞으세요? 503호? 그건 딸네 집 호수인데. 아니요, 여긴 503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503호에 사는 민준 씨 아세요? 민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신데 그걸 물으시는 거죠? 저는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예요. 뭐라고?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를 거실로 안내한 뒤 아내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요. 아내가 나오더니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지수예요. 민준이 대학교 때 사귀던.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 네. 오랜만이에요. 지수라는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민준이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민준이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 5년 전에.
그런데 아직 갚지 못했어요. 5년 전? 얼마나 빌렸는데요? 3천만 원이요. 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을 왜 빌렸어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계속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로만 2천만 원 넘게 갚았어요. 그런데도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불법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를 협박하고 만약 갚지 않으면 제 가족한테 알리겠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왜 저희한테 오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결혼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저한테 보낸 문자들이에요. 협박하는 내용들. 서류를 펼쳐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돈 안 갚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한다. 이번 주까지 100만 원 입금 안 하면 너희 회사에 소문낸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개자식이.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참, 요즘 장모님이 잘 협조해 주셔서 좋네. 너도 본받아. 아내가 그 문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지수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도 민준이한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어머님도 당하셨구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떨 뿐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 한둘이 아니었어. 지수 씨, 정확히 얘기해봐요. 민준이가 당신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돈을 뜯어낸 거죠?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5년 전부터예요. 처음엔 정말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였어요. 민준이가 이자 없이 빌려준다고 해서. 그런데 3개월 후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사업이 실패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민준이가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협박했어요. 부모님 집 주소, 직장, 동생 학교까지. 이 자식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갚았어요? 이자로만 2,300만 원이요. 하지만 원금 3천만 원은 그대로예요. 민준이가 원금 상환은 받지 않고 계속 이자만 내라고. 그게 말이 돼? 5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갚았으면.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만약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 가족들한테 제가 사기꾼이라고 소문낼 거라고 했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고3인데 입시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에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을 볼모로 잡았어. 아내를 보니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도 똑같은 이유로 당했구나. 어머님. 지수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어머님도 저처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했어. 3달 전부터.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까지 500만 원 넘게. 500만 원이요? 그럼 원금은 얼마였는데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금은 없어. 예. 민준이가 은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대.
그걸 은지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무슨 사진?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그 여자랑 술집에서 키스하는 사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그러더라고. 만약 이 사진들이 은지한테 가면 은지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면 은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이 미친 자식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지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민준 씨가 결혼하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은지가 알면 은지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봐.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민준이가 사진만 보여주고 이름은 안 알려줬어. 혹시 제가 그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보낸 사진을 지수에게 보여줬어요. 지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 여자, 저예요. 뭐? 아내와 저는 동시에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네. 이 사진 속 여자가 저예요. 하지만 지수가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합성? 네, 보세요. 이 배경은 5년 전 제가 민준이랑 사귈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옷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호텔 사진. 이건 제 얼굴을 다른 사진에서 따와서 붙인 거예요. 지수가 핸드폰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요. 목 부분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이상하고. 그럼 민준이가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네, 저를 이용한 거예요. 5년 전 제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머님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자식?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야. 지수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민준이가 대학교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어떻게요? 돈에 집착했어요. 항상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캐는 걸 즐겼어요. 저는 그냥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이용하려고. 이 자식? 전문가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 씨, 당신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경찰서에 가요. 신고해야 해요. 아, 안 돼요. 아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이건 명백한 공갈죄야. 은지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여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하지만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경찰 신고는 무서워요. 민준이가 정말로 제 가족한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 살 건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민준이가 저한테 보낸 문자들, 통화 녹음, 그리고 입금 내역.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변호사한테 상담받는 거예요. 변호사? 네,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민준이를 압박하는 거죠. 지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민준이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민준이도 무서워할 거예요.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민준이가 오히려 더 악랄하게.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민준이가 절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를요. 저는 지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 생각이 있네. 그런데 지수 씨,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워낙 치밀한 사람이라.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특히 아버님은 경찰 출신이시고. 지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민준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자식을 반드시 응징해야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셋이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요. 문자, 통화 녹음, 입금 내역, 사진. 모든 것을요. 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언제 협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지. 저도 도울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은지 씨는 어떻게 하죠? 결국 은지 씨도 알게 될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지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때가 되면.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 은지는 강한 아이야. 진실을 알면 오히려 제대로 판단할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지수가 집으로 돌아간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꼭 이겨요. 민준이한테서 자유로워져요. 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떠난 후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니까.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었어요. 발신자는 민준. 어머님, 오늘 낮에 장인 어른 집에 누가 다녀갔던데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자식? 알고 있어. 만약 이상한 사람이 또 오면 바로 은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식? 우릴 감시하고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문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릴 감시하고 있어.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잠든 아내를 힐끗 봤습니다.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잠들지 못한 거죠. 여보, 응? 혹시 민준이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 당장 집 주변을 확인해 봐야겠어. CCTV나 도청기 같은 게 있는지. 도청기요?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봤소. 저런 치밀한 놈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뭐든 한다는 걸. 아내가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실 화분, 현관 신발장, 베란다 구석구석. 어디 있을까? 30분쯤 수색하다가 베란다 화분 뒤에서 작은 장치를 발견했어요. 이게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물체, 렌즈가 달려 있었죠.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젠장, 손이 떨렸어요. 이 카메라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뭘 얼마나 찍었는지, 어제 지수랑 대화한 것도 다 찍혔을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베란다로 나오더니 카메라를 보고 입을 막았어요. 이게 뭐예요? 카메라. 민준이가 설치한 것 같소? 언제?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때 설치했을 거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제 지수랑 한 얘기도 아마 다 녹화됐을 거야. 절망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부숴버려야 하나요? 아니야. 부수면 민준이가 눈치챌 거야. 그럼 저는 카메라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죠. 다행이야. 배터리가 거의 없어. 어젯밤에 다 닳은 것 같소. 그럼 어제 대화는 녹화 안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걸 제자리에 다시 놔둬야 해요. 그리고 여기선 중요한 얘기 하지 말자고. 네. 오후 2시쯤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제 회사에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다고 회사 상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회사에서 찍혔어요. 상사가 저한테 해명하라고. 진정해요, 지수 씨. 일단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저 지금 회사 앞 카페에 있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주소 알려줘요. 내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봐요. 지수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지수 씨, 오늘 오후에 누가 전화해서 당신이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면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제 우리 셋이 만난 걸 알았나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카메라요. 우리 집 베란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대화를 아마도 아버님, 저 어떡하죠? 이러다가 회사에서 해고라도 되면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회사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민간인 간의 금전거래는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미지가 나한테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상담받고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해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당신, 은지가 집에 왔어요. 뭐, 은지가? 민준이랑 같이 지금 거실에 앉아 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받습니다. 지수 씨, 미안하지만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딸이 집에 왔대요. 민준이랑 같이.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요? 아마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은지와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아빠 오셨어요? 은지가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다. 무슨 일이야? 아빠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주는 옆에서 미소를 지고 있었죠.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아빠, 엄마. 은지가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요즘 자꾸 우리 집에 오셔서 오빠한테 돈을 빌려가신다고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야, 그게. 엄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500만 원 넘게 빌려가셨다고요. 그것도 저 몰래. 은지야, 왜 그러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민준 오빠한테?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먼저 선수를 쳤어. 아내를 돈 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협박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지야, 그게 아니라. 제가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은지한테 말씀드린 건 어머님을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은지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이 뻔뻔한 자식.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은지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서운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민준 오빠한테만? 은지야, 그게. 엄마, 나는 엄마 딸이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사위한테 손 벌리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는 사정이. 제가 말하려고 했을 때 민준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사정이야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메시지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입 다물어. 진실을 말하면 은지가 상처받아. 아버님?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돈이 필요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은지가 무너질 거야. 아빠, 엄마.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빌려간 돈은 이번 달까지만 갚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 드릴게요. 안 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내 돈 쓰면 안 돼.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또 민준 오빠한테 손 벌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승리자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 자식? 완벽하게 우릴 궁지로 몰아넣었어. 만약 지금 진실을 폭로하면 은지는 민준의 배신을 알게 되고 결혼 생활이 파탄 날 거예요.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민준은 계속 우리를 협박할 거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아빠. 은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실망 많이 했어요. 제가 믿었던 부모님이 이런 분들인 줄 몰랐어요. 은지야, 이제 그만 가볼게요. 민준 오빠 가요. 그래, 가자. 민준이 일어서며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메시지.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우리 부부만 남았어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 은지가 날 그렇게 보는데. 아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30년 형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무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했어요.
이길 수 없는 건가? 저 자식한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잘 보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지수라는 여자.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은지한테 오늘보다 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죠. 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건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소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지수 씨,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요? 민준이가 계속 회사에 전화해서 결국 저 권고사직 당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일자리도 없고 빚은 쌓여가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이길 수 없는 건가요? 미안해요, 지수 씨.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끝난 건가? 그날 저녁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어요. 여보, 응? 나 은지한테 전화할까봐. 뭐라고 할 건데?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민준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왜 돈을 줬는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은지가. 알아요. 은지가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모든 걸 털어놓고 은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지한테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은지는 민준의 배신을 알게 되고 이혼을 결심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를 원망할 수도 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민준은 더욱 악랄하게 보복할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은지한테 말합시다. 대신 나도 함께 갈게. 고마워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민준 씨의 장인어른 되시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민준 씨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데요? 민준 씨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준 씨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라고요?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전화였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민준이 고소당한다고. 진짜요? 내일 가보면 알겠지.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철민 변호사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우리 부부는 소파에 앉았고
변호사는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민준 씨가 누군지 아시죠? 사위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한테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민준 씨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7년간 최소 15명 이상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15명이나? 네,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연애하는 척하다가 돈을 빌리고 약점을 잡아서 계속 갈취하는 방식이죠.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여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중 한 명은 지수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모두 피해자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 이들 중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를 고소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가 부족했죠. 민준 씨가 워낙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서.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수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민준 씨의 장인어른이 전직 경찰이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수가? 네,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증거가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민준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제 아내한테 돈을 갈취하는 대화 녹음입니다. 오, 이거 중요한 증거네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맞죠? 이번 달 치는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공갈죄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민준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카메라요? 네, 민준 씨가 피해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민준이를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공갈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합하면 최소 5년은 선고받을 겁니다. 5년.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겁니다. 따님도 각오하셔야 해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은지도 언젠가는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따님께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을 나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은지한테 전화해요. 지금? 네,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지야.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아빠도 있어. 알겠어요. 몇 시에 갈까요? 6시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6시.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준이는? 오빠는 회사 일 있대요. 나 혼자 왔어요. 그래, 앉아라. 은지가 소파에 앉았고 우리 부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아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민준이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야.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엄마를 협박했어. 3달 동안. 뭐라고요?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운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걸 내한테 보여주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엄마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던 거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짜야.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200만 원 맞죠? 이번 달치는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꼭 오셔야죠. 안 그러면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은지는 입을 막고 있었어요. 이게 은지야. 그리고 민준이는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협박하고 있어. 15명이 넘어. 15명? 변호사가 확인했어. 민준이는 전문 사기꾼이야.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 은지야. 아내가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은지가 뿌리쳤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겁이 나서 3개월 동안 당하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우리 부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경찰서에 고소한다. 변호사가 도와줄 거야. 민준 오빠는 감옥 가는 거죠? 아마 그럴 거야.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요. 고소해요. 저도 진술할게요. 은지야,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절대로. 은지의 눈빛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은지, 아내, 지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 5명도 함께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민준을 소환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건가요? 민준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 앉으시죠.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이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갈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8명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 씨, 변호인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우리는 모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당황하며 변명하는 모습. 은지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이제 끝이네요. 응. 아빠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날 민준은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찰서를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은지, 지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끝났어요. 드디어.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끝났어요. 모두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준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운 10월의 어느 날,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와 은지, 그리고 지수와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예전에 그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피고인 김민준, 일어서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공갈죄, 사기죄,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는 총 8명, 피해 금액은 총 8,500만 원에 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모를 협박하고 아내마저 속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고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수와 다른 피해자들도 울고 있었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는, 아니에요. 우리도 지수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내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네, 새로 시작할게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가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이제야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은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미안해요. 아빠 엄마한테 이런 사위를 만나게 해서.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준이가 워낙 교묘하게 속인 거야. 누가 봐도 속았을 거야. 하지만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은지야, 제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잖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빠, 그리고 넌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졌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졌잖아.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응,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숨겼잖아. 이제는 서로 숨기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할게요.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민준이한테 협박당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을까? 그런데 재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당신한테 기대도 되죠? 힘들 때 말해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은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 직장을 구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주말 아침 은지가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니? 등산이요. 지수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수 씨랑? 네, 요즘 지수 언니랑 자주 만나요. 서로 의지가 많이 돼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은지가 나간 후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 많이 밝아졌죠? 응, 다행이야. 지수 씨도 새 직장 구했다면서요? 그래, 작은 회사지만 분위기가 좋대. 다들 잘 되고 있네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거리가 보였어요. 한 달에 한 번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재판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죠. 어머님, 오늘 커피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요. 카페에서 소소한 다툼을 벌이는 그들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버님,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저 다음 달에 자격증 시험 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요. 오, 그래.
잘 됐네.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도 이겨냈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어요. 이 자식이 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은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욕심과 탐욕이 너무 커서 사랑조차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뿐입니다. 7년 후 출소하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은지에게는 이 편지를 보이지 말아주세요. 제 얼굴도 제 이름도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자식?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걸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어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가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도 반성은 하는 것 같은데. 반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는 간직할게요. 언젠가 은지가 알고 싶어 하면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은지, 아내, 그리고 저. 아빠, 엄마, 건배해요. 은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하는데?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하, 그래. 새로운 시작의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은지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저는 우진이란 청년을 유심히 봤습니다. 괜찮은 청년 같은데. 하지만 이번엔 신중했어요. 천천히 제대로 알아가기로 했죠. 지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응? 행복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이겨냈잖아요. 그래요. 함께였으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저것 봐요. 저렇게 늙어가는 거죠? 하, 그러게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요. 함께. 그래요. 함께.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함께라는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고 슬플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단풍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5년이 더 남았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보, 다음 주에 은지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기로 했대요. 오, 그래. 좋네. 우진이 부모님 좋은 분들이래요. 다행이네. 이번엔 제대로 봐야지. 그러게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